자, 이제 사공화국입니다. 언제부터죠? 1972년. 자, 유신체제를 우리가 사공화국이라고 하고, 박정희 정부의 시즌2라고 합니다. 정부 형태는 뭐라고? 대통령제인데, 아니, 그냥 대통령제면 3공화국과 4공화국 구별할 이유가 1도 없잖아, 생각해봐. 정부 형태가 바뀌는 건 단순히 헌법이 바뀐다고 정부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 이승만이 1차 기원, 2차 기원 했지만 여전히 뭐야? 1공화국이었죠. 무슨 말이야? 정부 형태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공화국이 바뀌는 건 뭐라고요? 정부 형태가 크게 바뀌어야 돼. 봐봐. 이승만 정부는 뭐라고요? 대통령제였지. 근데 장면 정부는 뭐야? 의원내각제잖아. 크게 바뀌었지. 그래서 뭐야? 장면은 뭐야? 2공화국이야. 그랬다가 박정희는 다시 대통령제로 바꿨지. 크게 바뀌었지. 뭐야? 3공화국이야. 그러면 왜 4공화국이지? 똑같은 대통령제고. 심지어 대통령이 똑같은 사람이잖아. 근데 왜 4공화국이라고 하냐? 이건 그냥 대통령제가 아니라 앞에 덧붙인 단서가 뭐라고? 강력한. 이 강력하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이게 뭐란 뜻이야? 독재란 뜻이야.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강력하냐? 시험 잘 나오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얼마나 강력해? 일단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야? 분산되어 있는 거야? 3권이 분립되어 있는 게 가장 3권의 분산. 그래서 말 견제와 균형.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조건 중에 하나잖아. 근데 박정희는 그딴 거 개무시야. 뭐라고? 들어봤나? 유신 정우회. 외워야 함. 실제로 시험 문제는 유신 정우회라고 안 나옵니다. 왜? 유신이란 두 글자가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이지. 뭐라 나올까? 줄여서 유정회라고 나옵니다. 외우셔야 돼. 그래서 유신정우회보다는 뭘 외우는 게 좋아? 유정회라는 단어를 외워야 돼.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뭐 한다고요? 추천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왜? 대통령은 무슨 부의 우두머리일 뿐이야? 행정부의 우두머리일 뿐이잖아. 근데 무슨 부까지? 입법부까지 간섭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인데 말이 추천이지 사실상 뭐 하는 거야? 임명하는 거야. 그러면 국회 3분의 1을 대통령의 아바타드로 채워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유신체제하에서 출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거야. 대통령에게 아부를 적당히 잘하는 거야. 그럼 대통령이 어때요? 흐뭇하시겠지. 예를 들어 언론인이나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 대통령을 막 찬양하는 거야. 그럼 박정희가 어때? 그 귀에 들어가지 않겠니? 그럼 박정희가 어떻게 한다? 아우 귀여운 놈. 그리고 유신정우에 국회의원 자리 하나 주는 거야.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그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 왜? 워낙에 아부하는 놈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게 뭔지 알아? 언론사에 들어가서 박정희 정부를 살짝 까는 거야. 너무 세게 까면 어떡할까? 남산에 끌려가겠지. 간첩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위 조절이 중요해. 살짝 까는 거야. 살짝 비판하면, 자, 우리 국민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의식 있는 기자네? 얘는 스트리트 베이비, 길 애기가 아니고, 정말 기자네? 개그가 지나갔는데. 길 애기가 아니고, 이 사람 정말 기자네? 이러고 어떡할까? 뭐가 생겨요? 팬클럽이 형성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세력이 형성이 돼 있잖아. 그럼 어떡한다? 박정희가 어때요? 주목을 하겠지? 어떡할까? 박정희가 픽업을 하는 거야. 너 유신정우에 국회의원 할래? 그럼 얘가 어떡할까? 네! 그리고 박정희한테 투항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박정희는 일단 대인배가 되는 거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포용하는 대인배의 풍모. 또 걔가 어떻게 한다? 팬클럽이 좀 있었지. 걔들도 어떻게 할까 이제? 박정희 뭐가 될까?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많겠지. 물론 100%는 아니지만. 박정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진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야. 우리 생각하듯이 자, 그 딸은 봐봐. 그런 생각 전혀 못했을 것 같지 않니? 근데 박정희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그럼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이에요? 그래도 국회의원에 3분의 2가 남았네요.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야당 애들을 다 찍어주면 되지 않나요? 그건 뇌피셜에 불과해요. 왜냐면 당시 국회의원을 뽑을 때 지금처럼 소선구제가 아니라 지금 소선구제는 뭐야? 최다 득표자 한 명만 국회의원 뽑히는 거잖아. 근데 이때는 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를 해서 선거구 하나에 국회의원이 2명 혹은 3명을 뽑히게 해. 그럼 생각해봐. 한 명은 어디서 뽑힐까? 공화당, 여당에서 뽑히겠지. 한 명은 어디서 뽑힐까? 야당에서 뽑히겠지. 조직이 있잖아, 조직이. 그러면 국회의원이 세 부류야. 첫 번째 3분의 1은 뭐라고요? 유신정우회. 3분의 1은 뭐라고? 공화당. 근데 둘 다 돼요. 아버지가 누구야? 박정희지.
그러잖아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만 야당이지. 그러니까 국회는 무조건 박정희가 어때요? 3분의 1을 먹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불안했어. 그래서 혹시 모르잖아. 국민들이 미쳐가지고 야당을 다 찍어줄 수도. 100만 분의 1까지, 최악의 최악까지 계산해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면 돼. 근데 실제로 해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항상 3분의 2가 박정희 지지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정말 멋진 헌법이죠. 이 헌법을 누가 만드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 알만한 사람인데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당시 30대였어요. 그리고 무슨 조치 위반이라고요?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있어요. 긴급조치 위반이면요. 이건 이제 앞에 거 요 두 개는 뭐라고요?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잖아. 요건 사법권도 무시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범죄자가 있다고 치자. 미안해. 우리 태웅이가 죄를 지었다. 라고 한다면 자, 네가 경찰이야. 소희가 경찰이야. 그래서 잡아오는 거야. 조사를 하겠지. 아주 강력하게 막 때리고 막 이러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이러면서 조사를 할 거라고. 근데 얘가 아무리 봐도 죄가 꽤 커. 첫 번째. 범죄 현저한 증거가 있고. 두 번째. 도주의 우려도 있고. 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풀어주고 재판을 해야 될까? 구속시키고 재판해야 될까? 그렇지. 구속시키고 재판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소희 검사가 얘를 구속을 시키고 싶은 거야. 태웅이를. 근데 네 마음대로 구속을 시킬 수가 없어. 왜? 검사인 너는 무슨 부 소속이야? 행정부 소속이거든. 그럼 사람을 구속할 때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사법부.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판사한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거야. 그럼 판사가 이제 우리 소위 판사가 딱 보고 난 다음에 얘기했잖아. 아까 세 가지 요건이 OR이 아니라 엔드여야 돼. 범죄 현저한 증거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이때 말은 도주할지 안 할지 사실 어떻게 관심법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보통 형량이 1년, 실형 1년 이상 넘어갈 정도의 범죄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야. 도망가고 싶지 않으니 감옥 가서 1년 넘게 살 것 같으면.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엔드가 될 때만 네가 뭐 하는 거야? 구속해. 구속시켜. 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줘야 네가 뭐야? 구속을 할 수 있어. 근데 판사가 어떻게 해? 얘는 보니까 크게 범죄 저지른 것도 없고 거주지 확실하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증거는 이미 다 나왔어. 그럼 어때요? 억울해. 무죄 추정의 원칙 있잖아. 혹시 뭐 네가 어때요? 평소에 사적 감정으로 얘를 구속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때요? 구속 못 시켜 막을 수가 있어. 근데 무슨 조치 위반이면? 긴급조치 위반이면. 이런 구속영장 따위는 필요 없어. 그냥 군사재판에 회부해서 그냥 사형까지 시킬 수 있어. 이건 민주주의야 아니야.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지. 이걸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 거의 궁예급이지. 관심법인 거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건 도저히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 대통령 직선제라고 간선제라고? 간선제. 그럼 어디서 뽑았을까? 이게 중요하지. 어디서 뽑았어? 박정희는 이거 내세울 때 뭐야? 항상 통일을 내세운다 했잖아. 통일, 주체, 국민의. 형식상으로 선거로 뽑혔지만 통일주 국민의 대의원은 사실상 박정희의 팬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2359명의 대의원이 있었어. 이 중에서 후보는 딱 한 명, 박정희야. 후보가 한 명이라니까. 반대표 한 표도 안 나와. 무효표만 2표 나왔고 2357표가 찬성해서 99.92% 지지율로 당선돼. 72년에. 그리고 임기가 6년이야. 그래서 1978년에 또 한 번 했어. 이번에는 무효표가 딱 한 표가 나왔어. 그래서 99.98% 지지율로 대통령 당선된 거야.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자랑했잖아. 우리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유한 대통령이다.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서 우리 공화국에서는 100% 투표에 100% 찬성이야 이 새끼들아.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졌어. 님 좀 짱인 듯. 그래서 70년대 한반도에는 남북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진 지도자를 모시고 있었다. 근데 왜 외부에서는 독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제한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봐. 이승만과 박정희를 우리가 독재자로 부른 이유가 있겠지. 마지막에 봐봐. 다 어때요?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야, 죽을 때까지 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지. 뭐야? 왕이지. 조선시대 왕 봐봐. 죽을 때까지 하거나 쫓겨날 때까지 하는 거지. 이승만은 어떻게 했어? 쫓겨날 때까지 했고 박정희는 뭐야? 죽을 때까지 했지. 그러니까 왕과 대통령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독재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는 무려 5번 대통령 되는 거야. 기억나지? 63년에 한 번, 67년에 한 번, 71년에 또 한 번.
63년과 67년은 윤보선과 맞짱뜨기였고 71년은 누구야? 김대중과 맞짱뜨기였고 그 다음에 72년과 78년에는 혼자 단독으로 나와서 8대, 9대까지 대통령 취임식만 무려 5번 한 분이 바로 박정희야. 쩔지. 그래서 유신체제로 대통령 취임식 하니까 보통 왜 주변 나라들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축하한다고 와야 되잖아. 근데 아무도 안 와. 딱 한 나라만 보냈어. 누구 보냈을까? 일본. 왜?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어때요? 흐뭇하지 않겠니? 자기들 일본 제국의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5번씩이나 하니까 얼마나 흐뭇했겠어. 그래서 일본만 보낸 거야. 사절을. 박정희 죽었을 때 일본이 뭐라고 한 줄 알아? 대일본 제국의 마지막 군인이 죽었다라고 대단히 아쉬워했어. 팩트입니다. 레알입니다. 그래서 유신의 3대 아이콘이야. 외워야 돼. 유신의 3대 아이콘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 두 번째 뭐? 유신정우회. 세 번째 뭐? 긴급조치. 이게 유신의 3대 아이콘이야. 자, 유신체제가 나오면 장담하지. 요 셋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오게 돼. 무조건. 요 셋 중에 하나만 나와도 이건 유신체제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체제를 박정희 스스로도 이걸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민주주의는 아니다. 기억나죠? 무슨 민주주의다? 한국적 민주주의다. 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고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 편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편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것은 겨울 공화국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겨울 왕국이 아니라 해서 겨울 공화국이야. 봄에도 겨울이고 여름에도 겨울이고 무조건 1년 내내 겨울인 거야. 겨울 공화국이야. 이거는 민차항연 사건 때 양성우라는 광주중앙여고 국어 선생님께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 위한 기도회에서 시를 낭독하신 거야. 그 시의 제목이 겨울 공화국이었어. 그때부터 이제 시인이잖아. 정말 뭐라고 그러나요? 한 줄로 어때? 정확하게 이거를 표현을 너무너무 잘하신 거지. 유신체제는 그냥 겨울 공화국이다. 그래서 이 겨울 공화국이 끝나면 뭐가 온다? 봄이 온다. 겨울 공화국을 끝내는 것. 겨울 공화국이 끝나려면 누가 죽어야 돼? 박정희가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박정희가 죽고 1979년에 죽잖아. 그래서 80년 서울에는 뭐가 온다? 봄이 온다. 이게 80년 서울의 봄이었던 거야. 사실 박정희는 79년 10월 달에 죽었으니까 가을에 죽었으니까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게 맞는데 그건 겨울이 아니라 뭐가 오는 거야? 봄이 오는 거지. 왜? 겨울 공화국이 끝났으니까 민주화의 봄이 온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었던 거야. 근데 봄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봄 대신 누가 왔어? 본인은 본인이야. 누구야? 전두환, 노태우 이런 브랜뉴 군인들 뭐라고? 신군부. 그래서 또다시 쿠데타로 이 땅은 민주화가 유예되고 말았던 거죠.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때요? 반발을 안 했다면 그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자격이 없는 민족인 거죠. 생각해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아무도 민주화운동, 독립운동을 안 했으면 독립이라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민족 아닐까? 그래서 이때 제야 인사들이 앞장서서 이거는 이 유신헌법은 말도 안 되는 이건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헌법이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뭐 하겠다. 민주헌법을 쟁취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자. 그래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합니다. 이게 1973년 유신선포 1주년을 기념해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에서 강력한 운동이 시작돼서 이게 딱 열흘 만에 무려 30만 명이 서명을 받았어요. 오해하면 안 돼. 지금 청와대 청원도 있잖아. 20만 명 넘게 청원을 해야 돼. 답을 하잖아. 근데 20만 명 넘기는 청원이 많아. 못 넘기는 많아. 대부분 못 넘겨요. 거기 보면 뭐 미세먼지 해결해서 이런 청원도 있거든요. 해결이 되니? 중국 대통령한테 얘기해. 시진핑한테 얘기하라고. 아니 미세먼지가 전부 우리나라 거면 어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 근데 거의 대부분 어디야? 중국에서 오는 거 아니니? 해결이 안 돼요. 쉬운 일이 아니지. 원래는 중국이 베이징이나 이쪽 편에 공장을 많이 만들었잖아. 근데 걔들도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베이징이 어때? 중국의 고위층들, 권력자들이 많이 살 거 아니야. 걔들 어때? 공장을 다 옮기게 만들었다고. 어디로 옮기겠어? 전부 다 동해안 쪽으로 다 옮겨놨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가까운데. 그것도 바람이 이쪽으로 불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거야. 단적인 예를 하나 해볼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어때요? 동해안 쪽이나 남해안 쪽, 일본 가까운 쪽에 포항제철이나 울산 석유화학 공장 거기서 미세먼지가 엄청 난다고 치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일본으로 가. 그럼 일본의 미세먼지가 막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막 항의하는 거지. 야, 니네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포항제철하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좀 옮겨라.
아니면 니네 공장 좀 문 닫아서 미세먼지 안 나게 좀 해다오.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 정말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거 공장 폐쇄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사실. 그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무대책으로 있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외교적으로 어때요?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중국한테만 요구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뭐야 선제적으로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데이터를 쌓아 나가서 중국에게 어떤 외교적으로 할 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또 그런다. 우리 문과들은 뭐 인공강우 이런 거 하면 안 되냐고. 아우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 인공강우가 동남아시아에서 인공강우가 돼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원래부터 어때요? 습한 동네이기 때문에 비구름이 어때요? 이렇게 습기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비를 내릴 수 있지. 우리는 그게 안 된다니까. 건조하잖아. 그래서 우리 문과들은 그 동네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정부가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그래가지고 모 밴드에서도 난리가 났던데. 됐어요. 편집해주세요. 뭐 하다가 그 얘기했니? 100만인 서명운동? 이건 온라인 서명이 아니고요. 오프라인 서명이거든요. 오프라인 서명운동 해보셨어요? 이름만 쓰는 거 아니다. 주소 써야 되고요. 전화번호 쓰고요. 자기가 사인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돼.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대통령이 박정희야. 너 같으면 하겠니? 나 같으면 안 해. 근데도 열흘 만에 30만 명이 서명을 했어.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라. 우리 국민들의 열기가 박정희가 깜짝 놀란 거였어. 그래가지고 긴급조치 1호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야. 1973년 말에 이게 어마어마했거든. 장준하라든가 백기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러자 박정희가 깜짝 놀라서 긴급조치 1호가 1974년 1월 8일날 나온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순서를 말하면. 그러면 박정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탄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김대중을 납치합니다. 1973년 8월달 김대중 도쿄 팔레스 호텔에 있었거든. 김대중 해외에서 이제 유신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한다고요?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김대중을 납치해서 배에다 싣고 오는 거야. 와중에 어떻게 하냐? 오는 중에 현해탄에 바다에 던져서 죽일 수도 있었지. 근데 죽였어? 못 죽였어? 못 죽였어. 중앙정보부가 얼마나 찌질하냐면 그 흔적 같은 걸 다 남긴 거야. 담배꽁초 이런 거 다 남겨가지고 중앙정보부 소인한 게 누가 했는지 쥐도새도 모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실 어때요? 김대중 죽으면 어때요? 미국도 어때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 박정희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증거가 다 나온 거야.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을 죽여버리면 미국이 어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김대중이 무서워서 못 죽인 게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못 죽인 겁니다. 미국이 벼락이 칠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희가 차마 못 죽이고 김대중 집 근처에서 가방에 넣어서 던져버린 거지. 무슨 올드보이처럼 영화처럼. 이래가지고 김대중 며칠 만에 겨우겨우 살아나고 막 쳐맞고 막 이런 얼굴 작살난 상태로 맞은 상태로 막 이런 상태로 기자회견하고 막 이랬어요. 김대중. 김대중은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아까도 한번 넘겼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자, 이런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뭐로 몰아가야 된다 그랬어? 간첩으로 몰아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년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이제 투쟁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야? 전국에 있는 대학생을 전부 다 간첩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럼 부모들이 믿겠니? 우리 아들, 딸이 전부 다 간첩이래요. 어떤 부모가 믿어? 그건 안 믿어. 그건 실패하는 거야. 하지만 박정희 머리가 좋다 그랬잖아. 니네 아들, 딸은 순진하다. 맞다. 인정한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게 맞는데 그 뒤에 아주 나쁜 놈들이 니네 아들, 딸을 조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인민혁명당. 인민혁명당. 줄여서 인혁당이야. 딱 느낌이 어때? 인민혁명. 빨간색 뚝뚝뚝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같잖아. 인혁당 재건위라는 조직이 10년 전에 인혁당이라는 당이 있었대. 그 재건위라는 조직이 뒤에서 이 간첩 조직인가 쉽게 말해서 순진한 청년들을 꼬드겨가지고 대한민국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근데 순진한 학생들이 이걸 모르고 어때요? 꼭두가시처럼 놀아나고 있다. 그래서 이 주동자들을 8명을 잡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시킵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려면 어때요? 재판에서 자기가 자백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백 받을까요? 고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문 통해서 얘네들이 신문하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대로 쓰게 합니다. 자기는 그런 적 한 적이 없는데 신문하는 사람들 시나리오를 다 만든 거야. 너 언제 누구 만나고 돈 얼마 받고 이런 거 했지? 네. 이래가지고 쓰게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한 줄 알아? 고문하는 경찰이
고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차피 위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다. 네가 자백을 하든 안 하든 네가 자백 받을 때까지 난 널 때릴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말고 나도 피곤하니까 내가 불러주는 대로 다 써라.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 판사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냐. 사실은 고문받아서 할 수 없이 이거 강제로 쓴 거니까. 고문받은 증거는 어때? 원래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잖아. 그러면 너는 무죄로 풀려날 거야.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하도 맞다 보니까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시인을 한 거야. 근데 재판장이니까 판사가 어때요? 이거 네가 시인한 거 맞나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요 고문 네가 한 거 맞나고? 네. 사형. 이래가지고 사형시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학회에서 사형 선고 나고 만 하루도 안 돼가지고 바로 사형을 집행해버리거든요. 국제사법학회라는 단체에서 국제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2011년이야. 2011년이면 대통령이 이명박일 때거든. 오늘 자꾸 소환 대신에 그 이명박일 때 재심을 해서 어떡한다? 최종 판결을 뭐 나온 줄 알아? 전원 무죄로 나와. 이때 죽은 8사람은요. 다 30대, 40대, 50대, 60대가 없어. 신혼부부도 있고요. 갓난아이 아빠도 있고요. 그럼 생각해봐. 그 가족들은 어때요? 평생 어때요? 간첩의 부인으로, 간첩의 자식으로 40년을 살아왔잖아. 생각해봐. 그 사람들 인생은 공무원, 우리처럼 공무원 공부할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거 대기업 취직 못해요. 신혼조에서 다 걸리는데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언그라운드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재심해서 무죄 판결 내리고 엄청난 돈을 배상해 주라고 그랬어요. 어이없지. 사고는 박정희가 치고 배상은 못해요. 우리 현 정부 후손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 배상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 오해하지 말고. 그게 전부 다 어때?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리고 3.1 민주 구국 선언이라는 것도 나와요. 이게 1976년입니다. 1970년 3.1절을 맞이해서 민주 구국 선언. 내용은 간단해요. 민주주의와 경제개발 중에서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이라는 가치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 있어?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경제개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문익환 목사님, 함세홍 신부님, 정치계에서는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있죠. 원래 목사님하고 신부님들은 친하지가 않아. 같이 모이기 힘들어. 근데 다 모여가지고 워낙 위기 상황이니까. 이때 이 무렵에 이제 천주교, 정의, 구현, 사재단 이런 단체들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운동 해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운동들이 막 정말 불길처럼 일어났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앞장선 사람이 내가 그랬어. 백기환도 있지만 누가 있다? 장준하 선생이 있다 그랬잖아. 장준하. 어떻게 됐어? 1975년에 기억나지? 포천에 약사봉 등산하러 가셨다가 높이 15m 바위 낭떠러지에서 어때요? 굴러 떨어져서 돌아가셨다고 정부가 발표했지. 하지만 15m를 굴러 떨어졌는데 몸에 상처가 1도 없어. 물병을 가지고 가셨는데 기스도 안 났고 안경을 끼고 계셨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 명품 조각이 이 정도면 상처라고는 두개골에 뒤통수에 난 동그란 상처 하나가 유일해. 그럼 정부 발표대로 하면 15m를 그냥 자유 낳고 그대로 떨어지시다가 하필 거기 바위가 동그란 바위가 톡 튀어나왔어야 되지. 그래서 거기를 꽁 부딪히고 죽어야 돼. 네 말을 믿으라는 거지 지금.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장돌이라고 하잖아. 왜? 이렇게 꽁. 그 도끼 있잖아. 망치. 요걸로 이제 콕 찍어서 죽인 흔적과 거의 일치하는 거야. 이게 박정희의 클래스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장준하가 뭐 하던 분이라고? 얘기했잖아. 군함도에서 나왔던 송중기 역할이었고 한국 광복군 국내 진공작전하던 에이스였고 귀국할 때 백범 김구 선생님의 비서로 들어왔던 진짜 민족. 이 사람은 좌파일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 우파 중에 우파인 사람이란 말이야. 장준하. 박정희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장준하고 김대중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절대 국회의원 당선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결국 어때요? 봐봐. 장준하는 죽였지. 이게 성공한 거야. 김대중 어때요?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인 거야. 안 죽인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박정희 정권이 그냥 무너질 것 같았잖아. 근데 안 무너졌어. 안 무너진 이유는 뭘까? 간단해. 박정희 정권 지탱할 때 이유가 딱 하나 있지. 뭐라 했어? 경제잖아. 그래. 경제개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72년부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무슨 공업? 이제 중화학공업.
여기도 어떡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 중화학공은 뭐 어떤가요? 조선소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때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현대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조선소 같은 게 이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때 활약하신 분이 그 유명한 누구야? 정주영 회장이잖아. 그래서 영국 가가지고 울산에 조선소 지을 건데 영국 애들이 비웃었잖아. 그래가지고 뭐 들고 왔다고? 그때 500원짜리 이제 거북선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우리는 벌써 5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든 나라라고 이렇게 뻥치면서 뻥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어때요? 울산 그때 완전 시골이었단 말이야. 거기다 조선소 만들고만 했단 말이야. 어쨌거나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부정적인 측면 말할 수 없어요. 군사작전 하듯이 기한을 딱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았거든. 우리 노동자들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 가지고 경제발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박정희는 이걸 또 독재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지. 뭐야? 중화학공업이라는 게 투자한다고 바로 성과가 나는 게 아니잖아. 많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한동안 어때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정권이 오래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박정희 독재를 유지하는 이유가 됐는데, 자, 1973년에 74년 사이에 1차 석유파동이라는 게 있었어. 모르셔도 돼. 석유파동은 뭐냐면 석유값이 갑자기 몇 배로 오는 거야. 모르셔도 되는데 중동에 가면 다들 터번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안 쓰는 나라가 있지. 누구야?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중동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부터 전쟁했거든. 근데 이스라엘 인구 얼마인 줄 아세요? 600만밖에 안 돼. 그 주변에 사우디고 이란이고 얼마나 큰 나라 이라크고. 근데 싸우면 어때요? 걔들 다 같이 뭉쳐서 덤벼도 어때요? 이스라엘 이겼다고. 이유가 뭘 것 같아? 흔히 속설에는 이스라엘 애들은 전쟁 나면 미국 비행장이 어때요? 공항이 미어 터진다 그러지. 유학 왔다가 어떻게 한다? 족을 시키나 싸우러 간다고 막 돌아간다고. 반면에 사우디나 이쪽 애들 어때요? 도망온 왕자들한테 뭐 귀족들 어때요? 공항이 또 꽉 차 있다고. 개소리입니다. 그건요 철저한 개소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몇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야 그럼 아랍 애들은 무슨 민족 감정이 없고 뭐 그런 게 종교 신앙심이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으니까 못 이긴 거야? 미국이 있어서 못 이긴 거라고. 그래서 열받은 터번슨 형들이 중동 국가들이 자원을 최초로 무기화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국과 관련된 애들 석유를 안 팔겠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석유 가격이 어때요? 갑자기 석유 양을 줄이고 하니까 갑자기 몇 배로 오는 거야. 근데 이때는 우리가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왜? 중화학공업을 이제 막 시작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집집마다 자가용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다들 뭐 했어?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걸어 다니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문제가 안 됐는데 터번슨 중동 애들이 떼돈 버니까 그 번 돈으로 뭐 할 것 같아? 지금 경제까지 많이 설명하는 거야. 뭐 할까? 도로 만들어야 되겠지. 건물 크게 짓겠지. 또 멀리서 어때요? 물 끌어오겠지. 이런 대수로 공사. 항만 어때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석유를 많이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우디에서 항만 건설 공사 하나는데 우리 정주영 회장이 입찰해서 얼마짜리 얻어낸 줄 알아? 10억 달러짜리 얻어내. 정확히 9억 8천만 달러. 어마어마하지. 생각해봐. 아까 베트남 특수가 얼마인데 5만 5천 명 보내가지고 5천 명 죽고 얻은 돈이 10억 달러라고 했잖아. 항만 하나 건설하는 걸로 10억 달러를 벌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정말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지? 건설업의 뭐로? 중동 진출로 이건 쉽게 극복이 돼. 이때 이제 5.1달러가 넘쳐날 테니까. 왜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아까 베트남의 특수 기억나요? 베트남 더운 나라잖아. 거기 가서 뭐 한다? 다리도 낮고 거물도 짓고 이미 연습을 많이 해봤지. 근데 73년에 뭐 한다? 철수한다 그랬지. 딱 그거하고 겹치잖아. 봐봐. 그 장비 그대로 뜯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사우디로 가는 거야. 왜냐면 그러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기술력 뛰어나지. 문제는 뭐야? 거기는 계란 딱 깨면 반숙되는 거 아니니. 그 백인들은 어때? 그 더위를 못 견디는 거지. 흑인들은 어때? 더위는 잘 견디지 뭐 어때? 기술이 없는 거지. 이걸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위도 견딜 만한 피부 색깔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악착같이 해내고 인건비도 싸고 하니까 어때요? 우리나라가 이거 다 따내고 떼돈을 번 거지 이걸로. 그래서 경제 엄청 플러스 요인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위기가 기회가 됐다니까. 그래서 박정희한테 엄청 플러스가 된 거 첫 번째. 두 번째 197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박정희의 부인 들어봤어? 육영수라는 우리 유경수 여사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엄마잖아. 이분이 1914년 8월 15일 날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괴한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근데 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문세광은 제1교포 일본 제1교포 오사카 쪽에 사는 제1교포인데 얘가
우리나라에 와서 총을 쏴서 대통령 부인을 죽인 거야. 근데 일단 첫 번째 뭐가 문제가 될까? 권총 어디서 구할 거야? 자신 있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권총을 일본 파출소에서 훔쳐왔다 그랬거든. 그럼 어때? 범죄자가 어디서 훔쳤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잖아. 근데 일본 파출소에서는 도난 다 한 적이 없대요. 일단 석연찮지. 두 번째, 그래 100만 번을 양보해서 권총을 일본 파출소 훔쳤다 치자. 그럼 그걸 들고 어딜 가야 돼? 대통령이 참석하는 VVIP 행사에 들어가야 돼. 가능해 불가능해? 미친 거지. 야, 대통령 참석하는 VVIP 행사에 소집 검사를 안 하는 게 정상이야, 하는 게 정상이야. 당연히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바로 전날 청와대 경호실에서 소집 검사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 말이 안 되지. 세 번째, 요거 1000명밖에 참여하지 않은 VVIP 행사니까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증표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초청장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문세광은 당연히 없었겠지.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쫓겨났어. 그런데 청와대 경호실에서 얘를 데리고 들어갔어. 말도 안 되지. 마지막으로 얘가 스나이퍼, 이게 저격용 총으로 죽인 게 아니라 권총으로 죽였어. 자, 권총으로 사람을 쏴서 죽이려면 여기서 저 시계 맞추기도 힘들어. 권총은 자살용이잖아 사실은. 더군다나 요새 나오는 권총, 그건 좋은 권총이 아닐 거 아니야. 벌써 40년 전 권총이야. 일본 파출소에서 훔쳤다면 권총이 얼마나 더 옛날 권총이었겠어. 이걸로 시계 맞추기 힘들다니까. 근데 어때요? 강당 국립극장 크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 맨 앞에서 연설하고 있을 거 아니야, 연단에서. 그럼 경호원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럼 맨 뒤에서 이렇게 쏴서 못 죽인다니까? 그럼 어떻게,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쏴서 죽여야 돼. 그럼 경호원들은 뭐 했어? 이게 말이 1도, 내가 한 말 중에 모순적인 게 있으면 얘기해봐. 이거 말고도 설명하지 못하는 모순점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결국 어떻게? 문세광은 유경수 살해범에서 죽었어. 더 놀라운 건 먼저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소리 분석, 이게 촬영한 게 남아있으니까 총 소리를 분석해봤어. 유경수가 맞은 총알은요, 문세광 총에서 나간 총알이 아니야. 무슨 말일까? 누가 쐈을까? 문세광도 총을 쐈고 누구도 총을 쐈겠어. 경호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응사를 했겠지. 그럼 문세광 총이 안 맞았으면 누구 총이 맞아 죽었겠어? 편집해주세요. 자, 안 해도 돼. 이건 이미 거의 다 우리만 잘 모르고 이거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박정희 주장대로 하면 북한이 사람 보내서 어때요? 대통령 부인을 죽였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해 이제? 부인을 잃은 불쌍한 남편이지.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하냐? 민주주의 외치면서 너 내려와 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한 욕이 더 커져? 북한에 대한 반감이 커지겠지. 이해돼 무슨 말이지? 그래서 어때요? 민주화에 대한 욕구를, 북한에 대한 반감을 커지면서 대립이 커지면서 민주화 욕구를 꺾어버리는 거지. 두 번째는 75년에 베트남이 어때요? 공산화됩니다. 73년에 미군하고 우리나라 군대 다 철수했잖아. 75년에 바로 어때요? 공산화됩니다. TV를 틀면, 라디오 틀면 계속 이게 나오는 거야. 우리도 혼란스러우면 베트남처럼 뭐 된다? 공산화된다. 보트 피플. 공산화되니까 어떻게 한다? 이게 막 돈 있고 이런 사람들 그 도망쳤을 거 아니야. 배 타고. 그게 보트 피플이라고 하거든. 이런 것들 계속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박정희 정권이 생각보다 오래 버틴 거지. 하지만 얘기했잖아. 박정희 정권이 버틸려면 뭐가 핵심이라고? 경제가 핵심이지. 거꾸로 말하면 뭐라고요? 뭐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경제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그 경제가 1977년에 여기 이제 한번 정점을 찍어. 이게 뭐라고요? 수출. 얼마? 100억 달러. 달성.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다. 왜냐면 수출 100억 달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이걸 기념해서 우표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굉장히 박정희 정부의 성과 중에 하나잖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100억 달러만 해도 엄청나게 기뻐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얼마 수출한 줄 아세요? 6천억 달러야. 장난 아니죠. 6천억 달러를 수출했어.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뭐 6천 달러만 있어도 좋겠다. 어금 빼고 그지? 자, 다시. 그리고 이 무렵에 이제 요 무렵에 또 뭐 나온 거야, 이제?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일반벼 말고 통일벼, 다품종벼,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급도 본격화되는 게 바로 요때입니다. 자, 그런데 1978년, 79년 사이에 2차 석유파동. 엄청난 위기지. 2차 석유, 또 한 번에 석유값이 막 올라가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건설업의 중동 진출 특수가 끝났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이 되니까 서로 덤핑 경쟁하는 거야. 나는 더 싸게 드릴게. 이래가지고 이익이 거의 안 남게 된 거지.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뭘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화학업이 엄청나게 어때요? 많이 지은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너무 많이 지어서 이 무렵에 중화학공업 공장 가동률이 50% 미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50% 미만이고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거지. 이런 상황에서 78년에 박정희는 또 한 번 통일조 국민에서 99.98%로 당선되었지만 그의 국회의원 선거에서요. 이때 78년 12월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득표율이 1.1% 더 높게 나왔어. 오해하면 안 돼. 야당의 득표율 1.1%로 더 높게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숫자는 야당이 3분의 1밖에 안 되지 당연히. 왜? 유신정부가 3분의 1이고 공화당이 3분의 1이니까. 그건 뭐야? 이건 뭐야?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나왔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민심이 어때요? 돌아서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요 무렵에 이제 그 유명한 뭐야? YH 무역 사건이 터져요. 박정희 경제발이 끝났다는 거 보여줘. YH는 장용호라는 사람이 만든 가발 공장이야. 용호잖아. 그래서 자기 이름 이니셜 따서 YH라고 붙인 거야. 그래서 내가 만들었으면 JW 무역 뭐 이랬겠지. 어쨌거나. 그래서 얘가 떼돈 벌었어. 한 10명밖에 안 되는 가발 공장이 직원이 많을 때는 1000명도 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공장이 된 거지. 가발이 정말 좋은 거잖아. 왜 좋아? 일단 원료를 수입할 필요가 없잖아. 언니 머릿결 얼마나 좋아. 소희가 더 좋다고 막. 이거 자르면 돼. 수입할 필요가 없잖아. 자르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손재주 뛰어나잖아 우리가. 그래서 돼요. 가발은 지금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야. 몰라? 아이야, 하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모발. 그 가발 모델로 원탑은 이덕화 아저씨잖아. 왜 이덕화 아저씨가 가발 원탑인지 아세요? 그 사람 머리가 없어요. 그 교통사고가 나서 젊을 때 또 바이크 타다가 오토바이 크게 사고가 나서 엄청나게 크게 다치고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가발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가발 너무 자연스럽지 봐봐. 그 우리나라 가발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래서 그 양반 축구도 좋아하는데 꼭 모자 쓰고 축구하시고 헤딩할 때도 꼭 이렇게 잡고 이렇게 헤딩하셔. 이게 벗겨지면 큰일 나잖아. 아 진짜. 그래서 그 양반 하이 뭐 손절할 때 뭐야 아이야 막 이러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아플 리가 없지. 자기 게 아닌데. 그 CF 의미를 못 알아듣는구나. 자기 머리카락이 아니니까 아플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이냐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구나. 우리 때는 상식인데.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이덕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누굴 좋아하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YH 무역 노동자들이 근데 가발은 생필품이 아니니까 생각해봐. 굳이 어때요? 최신품을 쓸 이유가 없는 거고. 열받으면 어때요? 그냥 아예 밀고 빡빡 밀고 우리 대표님도 어떻게 옛날 같은 가발 썼을 거야. 근데 요새는 어때요?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빡빡 밀고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구준엽 이런 형도 봐봐. 왜 빡빡 밀 그 머리가 빠져서 빡빡 미는 거거든 사실은. 자세히 보면 보여. 어쨌거나. 그러니까 가발이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장용호가 이미 돈은 충분히 벌었으니까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미국에 다 빼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안 주고 버티는 거야 지금. 몇 달 동안. 그리고 회사 문을 닫아버려. 그럼 여러분이 여자 노동자들이에요. 내가 월급을 받아야 돼. 그래야 돼. 어르신들, 부모님 약값, 동생들 학비. 이때는 딸들이 있잖아요.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얼마나 개고생한 줄 아세요? 아들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된다. 딸은 어떻게 한다? 돈을 벌어요. 이래가지고요. 농촌에서 가난한 집 딸들이 서울로 와서 뭐 합니까? 식모 생활합니다. 식모. 식모가 뭔지 알죠? 아, 역대급 식모. 미모 원탑 식모 신세경. 신세경이 그 식모였잖아 옛날에. 그건 뭐지? 하이킥인가요? 그래 그거야.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조그만 쪽방이.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 좀 큰 아파트는요 주방 옆에 쪽방이 하나 있어. 조그만 쪽방이. 그게 식모방이야. 좀 큰 아파트에 있어.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냥 조선시대 3월이 4월이처럼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월급 조금 받고 이거 하는 거야. 이걸로 동생들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그거 아닌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이제 공장 나와서 일하고 이랬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정말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걸 횡령한 새끼가 장용호야. 근데 노동자들은 당연히 돌려받는다고 요구하는 게 과격한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문제는 뭐야? 박정희 정권의 성격이지. 노동운동을 인정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절대 인정하지 않지. 노동운동을 하면 어때요? 노동자의 목소리 커지고 임금이 올라가고 이러면 어때요?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왜? 당시 우리가 수출하는 경쟁력은 딱 하나지. 품질 경쟁력이 아니잖아. 무슨 경쟁력이야? 가격 경쟁력이야.
가격 경쟁은 딱 하나에서 오는 거지. 뭐야? 저임금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저임금일 수밖에 없고, 저임금 받는 사람이 딴 건 못해도 영화 못 보고, 아, 오늘 수요일인가요? 오늘 캡틴 마블 개봉하는 날인데. 영화도 못 보고, 오페라도 못 보고, 문화생활 1도 못해도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뭐, 무슨 값은 딱 억지하는 거야? 쌀값이야. 그래서 저임금은 저고가와 쌍둥이인 거야. 그럼 어때요? 노동자 망가지고, 뭐도 망가져, 농촌도 망가질 수밖에 없겠지. 자, 근데, 그래서 철저하게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그래서 여자 노동자를 너무 불안하니까 깡패가 올 수도 있고 경찰한테 맞을 수도 있고 불안해서 김영삼 야당 총재를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총재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김영삼이 머리가 좋진 않지만 촉이 좋은 사람이거든. 그래, 들어와라. 우리 함께 하자. 이래가지고 야당 당사에 들어가지고 함께 싸운 거야. 3일째 되던 날 경찰이 새벽에 습격을 해. 그래서 막아서는 국회의원 다 때려. 노동자들 다 잡아가는 거야. 자, 국회의원 때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어떤 친구는 나이가 많으니까요. 미친 거니? 그럼 나이 젊은 국회의원 때려도 되는 거야? 야,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국회의원을 때리는 건 국민을 때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다 쳐맞고 끌려가고 노조위원장 김경숙 언니는 도망치다가 투신 자살했다고 경찰이 발표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게 투신 자살했다는 창문이 그 언니 키보다 더 높은 데 있어. 그럼 그 언니는 무슨 옹박이 벽차고 아비에 올라가서만 떨어져 죽어? 말이 돼? 그 정도 능력 되는데 왜 죽어? 경찰이요 발표가 몇 번이나 오락가락했어요. 절대 믿을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 김영삼이 화가 나지 않게 자기 안방이 털린 거 아니야. 화가 나겠지. 강력하게 항의하겠지. 그러자 박정희는 국회의원실에서 YS를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시킵니다. 이게요.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어요. 최소한. 전무후무라고 하지. 앞으로 없을지도 알지 뭐. 전무후무라는 말은 정확하진 않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알게 뭐야.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없었어. 국회의원들은요. 굉장히 기득권 집단이잖아. 우리가 보기에 여당 야당 연락 싸우는 것 같지만 에이 가면 국회 가면 싸우나 같이 합니다. 그리고요. 카메라 켜질 땐 연락 싸우지만 뒤에서는 형님 막 이러기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동료 국회의원을 제명시킨 건 이때가 유일하다니까. 최근에 왜 역대급 나쁜 국회의원이 있었잖아. 강용석이라고. 막 아나운서 비하 발언하고 막 그 도도맘과의 그 뜨거운 관계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 사람도요. 제명은 안 됐어요. 탈당만 했죠. 제명은 안 됐다니까. 그러자 김영삼의 고향은 어때? 너무 억울하잖아. 자, 봐봐. 박정희 독재가 거의 18년째야. 쌓였지, 첫 번째. 두 번째, 경제개발의 신화도 어때요? 무너지고 있지. 그리고 우리 동네 짱을 건드렸지. 그래서 부산에서 또 버스로 1시간 거리 어디야? 마산에서 부마, 항제. 이게 수십만 명의 길거리 뛰쳐나온 거야. 박정희 밑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이걸 둘파로 나뉩니다. 어떻게? 민주화 직접 가봤거든. 김재규는 이 뒷골목을 직접 가본 거야. 부관들 데리고. 이게 뭐 소수가 아니고 첫 번째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야. 사람 숫자도 정말 어마어마하고 이번에는 진짜 민주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야. 반면에 차지철은 에이 부산 마산 합해보면 수십만 명만 탱크로 밀어붙여서 바닷물에 빠뜨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저기 캄보디아 같은 나라 보니까 크메르 루주라고 있어. 루주는 빨갛지? 빨간 크메르. 이것들이 수백만 명을 죽이고 권력을 유지했거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박정희는 어때? 판단 능력 완전 상실했지. 누구 편 들어준 거야? 차지철 편을 들어준 거야. 그래서 김재규가 돼요. 빡이 치겠지. 결국 그래서 10월 26일 11.6 사건으로 누가?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는 거지. 차지철 먼저 죽이고 박정희도 죽입니다. 이때 그 자리에서 기타 치고 노래했던 언니가 누구야? 심수봉. 근데 심수봉은 오디오는 훌륭했으나 비디오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술 따르고 2차를 가려고 했던 사람은 신재순. 한양대학교 학생이자 현직 모델이었어. 박정희가요. 굉장히 까다로웠답니다. 첫 번째 이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도 통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여자를 구하기가 힘들었겠지. 왜? 어쩌다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거면 괜찮아.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이런 행사를 했어. 왜? 74년에 부인이 죽었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싱글이잖아. 생각해봐. 그전에도 박정희하고 유경수는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 왜? 여자 문제 때문에. 최고 권력자가 됐으니까 어때요? 맘만 먹으면 어떤 젊고 이쁜 여자들도 다 자기 거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유경수가 엄청 질투를 한 거야. 그래서 박정희와 유경수가 부부싸움 엄청 많이 했대. 그래서 기자들은 그 네이밍을 해줬어. 육박전이라고. 유경수와 박정희의 전쟁, 육박전. 이런 네이밍이 있을 정도면 한두 번 싸웠다는 얘기 아닌 거잖아. 생각해봐. 근데 부인이 죽고 나니까 어때? 너무 홀가분하고 행복해졌겠지. 그래서 당시 드라마나 영화를 찍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대. 왜? 여주가 없어. 보면 다 청와대로 끌려간 거지.
중단될 수밖에 여자 주인공이 없는데 어떻게 촬영을 해? 이때 신재순이 20대 초반. 참고로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29. 근데 자기 딸보다 훨씬 어린 애랑 이게 처음 하다 죽었으면 되게 아쉽겠지. 처음이 아니라고. 정말 자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증언에 의하면 이 여자를 조달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 매번 여자를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이쁘기도 하고 말도 통하는 여자. 딱 좋잖아. 현직 모델의 한양대학교 학생이니까. 그래서 놀다가 술 먹고 노는데 결국 김재규가 총을 쏴서 죽인 거지. 그리고 당연히 계엄령이 선포되겠지. 아니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분단된 국가에서. 계엄령이 선언되는데 이때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라는 사람이야. 별 4개 육군참모총장이야. 그래서 이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실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 거야. 왜냐면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는 뽑아야 되겠지. 토일제 국면에서. 그때 이제 국무총리 서열이었던 최규하가 당선은 돼요. 12월 달에. 문제는 뭐냐. 최규하는 직업 정치인이 아니야. 직업 외교관이야. 그러면 왜 최규하를 2인자로 앉혔냐 박정희가. 그지? 정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는 물려줄 생각이 1도 없어서 2인자를 절대 안 키웠다고. 자기가 다 하려고 했어. 이때 나이가 어때요? 63세밖에 안 됐어. 죽는다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최규하 예스맨을 앉혀놨던 건데, 그러니까 최규하는 실권이 없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어때요? 이 사람이 실권을 장악하게 돼 있어. 문제는 정승화 같은 사람은 박정희 같은 정치 군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박정희는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는 건 대학생이나 노동자들은 불가능한 거지. 쇠파이프나 화염병으로 깰 수가 없잖아. 뭐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잖아. 딱 하나의 집단에서 그게 뭘까? 군대지. 그래서 박정희 군대를 따른 지 오래됐으니까 후배 군인 중에서 자기처럼 똑같이 쿠데타 생각하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제압하겠다고 한 놈이 나왔었어. 그게 누구야? 전두환이야. 그래서 경상도 출신의 엘리트 군인들 끌어모아서 조직을 만드는 그게 뭐야? 하나회야. 군대에서 사조직 만들면 그거 내고 반역죄하고 똑같습니다. 왜?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사조직을 만들면 뭐야? 지네 조직을 위해 충성할 거 아니야. 그건 반역이거든. 그래서 이게 조직이 딱 걸렸어. 박정희한테 보고가 됐어. 얘를 죽이거나 아니면 군대 쫓아내는 게 당연한지. 근데 전두환이가 박정희 차에서 각하, 이건 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각하를 위해서 만든 군대입니다. 조직입니다. 각하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전두환, 박정희가 너무 좋아하면서 전두환을 절친을 만들어. 절친이 아니지. 거의 양아들로 취급해. 그래서 아들 박지만 육사 보내고 면회 갈 때 누굴 데려가냐면 전두환을 같이 데리고 갈 정도야. 아니 아들 면회 갈 때 데리고 가면 그건 가족이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전두환은 동기들 중에서 가장 출세가 빨랐고, 그래서 가장 요직 중에 요직인 보안사령관을 시켰어. 자, 군대 내 모든 정보를 다 장악한 게 보안사야. 지금 뭐가 됐어? 기무사가 됐어. 제 친구 중에도 기무사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 옛날에 진짜 잘 나갔어. 지금은 정권 바뀌고 바보 됐어. 만날 때마다 지금 기무사가 거의 해체 수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기무사는 원래 소속이 있는 거고 이제 차출된 형태로 근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기무사 힘이 없으니까 원래 본대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본대로 돌아가면 평생 동안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포병으로 돌아가서 포를 쏠 줄 알아?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만날 때마다 이 부임제가 바뀌고 있더라고.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거든. 못 견디면 못 벗고 나가는 거고요. 굉장히 높단 말이야, 내 친구가. 내 친구니까 나이가 있을 거 아니야. 꽤 높다고. 걔 육사 나왔고 진짜 우리 동기 중에 엘리트였다고. 우리 동기 중에 에이스였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육사가 정말 형편없이 떨어졌다. 사관학교가. 육사가. 지금 벌써 공사가 더 인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공사 너무 확실하잖아요. 파일럿. 그래서 엄청 인기가 높아요. 공사가. 근데 우리 때는요. 육사하고 서울대하고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권력 의지가 있는 애들은요. 오히려 육사가 좀 더 낫다. 그런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 공부 되게 잘해. 우리 동기 중에서 공부 진짜 탑10 안에 드는 친구인데, 그래서 걔는 서울대 갈 수 있는데도 육사를 갔단 말이야. 그때는 굉장히 이제 잘 나갔는데 지금 후회할걸? 그때 서울대 가서 뭐 변호사 됐으면 지금 훨씬 나을 텐데. 친구들이 훨씬 더 돈 잘 쓰고 이러니까. 뭔 개소리야. 다시. 그래서 전두환이가 뭐가 됐어? 보안사령관 별 2개. 근데 전두환은 대통령 뒤에 빽이 있으니까 선배 군인들 별로 안 좋아하겠지. 정승화 같은 선배들 무시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자기 뒤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승시해주고 틈만 나면 청와대로 가서 같이 술 먹고 싶으니까. 그리고 선배들도 전두환을 별로 안 좋아하겠지. 쟤는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애가 아니잖아. 정치군이잖아. 이 새끼 모자를 벗으면 나이도 알 수 없고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니? 그래서. 근데 정승화 같은 군인들은 라인이 달랐던 건데, 정승화가 육군참모총장이 되면서 인사권을 장악한 거지. 계엄사령관 되면서. 그래서 그게 12월 달에 이제 정기 인사가 있는데, 전두환 같은 정치군인 하나회를 다 숙청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옷을 벗겨버리거나 아니면 전두환에게 주어진 직위는 뭐냐면 저 동해안 해안경비사령부야. 북한 간첩 오는지 아닌지 눈 빠지게 기다리다가 어때? 완전 한직이지. 그래서 옷 벗는 수순이었어. 근데 문제는 전두환이가 보안사니까 모든
통신을 다 도청을 해서 이걸 미리 알게 된 거야. 그럼 전두환은 아는 거지, 이제. 여기서 며칠만 더 밀려나면 어떡한다고? 쫓겨나겠지. 그럼 어떻게 다시는 권력 잡을 일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전두환이 뭐 한 거라고요? 쿠데타라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12.12 군사 쿠데타. 문제는 뭐냐? 전두환이가 정성환을 잡아들여야 되잖아. 이게 왜 쿠데타야? 하극상이거든. 정성환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 정성환은 별 4개, 자기는 별 2개. 명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었지. 어떻게? 전두환이 둘이 커플 매니징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야. 김재규가 혼자서 박정희를 죽인 게 아니라 정성화가 손잡고 둘이 뭐야? 반역을 함께 주도했다. 증거는 없어. 내 피셜이야. 내 생각이 그래. In my opinion. 뭐 이래가지고 어때요? 잡으러 가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의 사인을 받고 가야 정상인데 워낙 급했으니까 두 조로 나눠서 전두환 자기는 최규한테 허락을 받으러 사인을 받으러 갔고 또 한 조는 체포를 시키러 보내는 거야. 문제는 체포 보냈으니까 어때요? 공간에 무장을 하고 갔겠지. 정서화 지키는 군인도 있을 거 아니야. 어때요? 서로 총질해가지고 김호랑 당시 대위고 이제 소령으로 추서된데 이 사람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총소리가 나니까 국방부 장관 노지현이라는 놈인데 이 새끼가 전쟁 난 줄 알고 도망을 쳐버렸어. 가족들 데리고. 정말 쩔지 않니? 국방부 장관이라는 놈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 빨리 찾아가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족들 데리고 도망을 쳤다니까. 6.25 때처럼 피난을 갔어. 근데 결과적으로 되게 잘한 일이야. 왜냐면 전두환이 최규한테 가서 빨리 사인하라고. 저 새끼 체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최규하가 안 할 수가 없잖아. 전두환이 총 들고 왔는데. 근데 사인하고 싶은데 국방부 장관 사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허수아비지만 절차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국방부 장관 사인 먼저 받아오세요. 이렇게 된 거지. 국방부 장관 토끼가 없는데 뭐. 그래서 몇 시간 지나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총소리 몇 방 나고 이제 안 났잖아. 아, 전쟁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정말 어이없지 않니? 이런 것들이 무슨 그래가지고 전두환이가 사인하니까 당연히 사인하겠지. 그제서야 최규하가 사인을 한 거야. 근데 시간이 어때요? 순서가 달라진 거지. 최규하가 먼저 사인을 받고 잡아야 되는데 잡아온 다음에 사인을 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어때? 이게 반란의 아주 정확한 증거가 되어버린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쿠데타로 누가 권력 잡아? 신군부 오리지널. 신군부가 오리지널이 아니고 브랜뉴 신군부가 집권하는 거고 이게 누구라고요? 전두환과 누구라고요? 노태우. 자, 이제 1980년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비극이 시작될 수밖에 없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주화가 오는 것 같아서 민주화 대신 서울에 보면 완전히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은 전두환은 되게 운이 좋았어요. 이게 12월 달이라는 게 전국의 대학들이 다 방을 해버리잖아. 이때는 카페트가 없다고 했어.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SNS가 없기 때문에 언론만 딱 통제하고 대학만 딱 통제하면 여론을 딱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생각했지. 아니 우리 20년 전에 기억나잖아. 이승만 독재가 끝났잖아. 그리고 어때? 한 몇 달 지나니까 어떻게 한다고? 헌법도 바뀌고 새로운 선거해가지고 새로운 민주정부 들어섰잖아. 아,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북한 안 쳐들어온다면 몇 달 지나면 민주화가 되겠지라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개학이 돼서 3월 달이 돼서 대학생들이 학교로 왔는데 된장. 헌법을 바꾼다는 얘기가 없어. 그리고 TV를 틀 수가 없어. 왜? TV를 틀면 자꾸 본인은 이런 사람이 나와서 눈이 부셔 TV를 볼 수가 없단 말이야. 번쩍번쩍 이래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뭔가 이상해. 신군부가 권력 잡았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같아. 그래서 5월 15일 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학생과 시민들이 최소 10만 명 이상 모였어. 그래서 서울역에 모여가지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를 했어. 이때 서울역 집회에서 두 파로 갈라져. 지금 군인들이 속속 집결하고 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 모처럼 얘들이 우리한테 밀고 들어오면 엄청난 큰 사상자가 생길 거다. 안 된다. 돌아가자. 라는 회군파가 있고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냥 돌아간다는 건 전두환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거랑 마찬가지냐. 절대 안 된다. 강력하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외치자. 싸우자는 파가 있어. 강경파가 있었어. 근데 강경파는 여러분 지금도 아는 사람이야. 유시민, 심상정 뭐 이런 오빠들이고 언니 오빠들이고 회군파는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지 그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심재철이라는 사람이야. 잘 모르겠지. 몇 년 전에 국회 회기 중에 누드 사진 보시다가 딱 걸리신 분이에요. 그거 검색해보면 딱 나와요. 놀라운 건 그분이 그때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이었다는 거지.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이 국회 회기 중에 누드 사진 보다 딱 걸려가지고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특위위원장만 사퇴하고 지금도 국회의원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어. 정말 놀랍지?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알아? 누드는 불법이 아니라 예술작품이다. 자, 우리도 빨리 합격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어. 우리도 근무 시간에 예술작품을 감상하자고. 뭐라고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뭐라 그러면 보시라고 저기 국회 부의장님도 근무 시간에 예술작품 감상하셨다고. 걔가 봐봐 어떻게 되나. 이걸 서울역
회군이라고 해요. 그리고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돼. 무슨 말이냐면 요때는 제주도는 제외했거든. 이건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야. 큰 차이는 없지만 모든 걸 이제 군인들이 다 장악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알아? DJ는 구속을 시키고 김대중은 YS 김영삼은 가택연금을 시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 자,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자가 죽은 다음에 권력에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 당연히 김대중과 김영삼이었겠지. 그럼 여러분 전두환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둘을 제거해야지 권력을 잡는 거 아닌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라를 구하면 구국의 영웅이 되면 자기가 권력 잡는 거 너무 당연한데 북한이 안 쳐들어오잖아. 어떻게 해야 돼? 영웅이 될 수가 없지. 어떻게 해야 돼? 악마가 없으면 악마를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 되겠지. 누구를 악마로 만들어? 김영삼을 악마로 만들기엔 너무 불안했어. 왜? 김영삼은 국회에서 잘리기만 했는데 막 온 부산 마산이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얘기했잖아. 왕따이로. 누구야? 김대중을 악마로 만들자. 그래서 김대중을 구속시키고 그 주변 사람들, 가족과 주변 사람들 수십 명을 잡아다 구속을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문을 해. 김대중을 포함해서. 뭐라고 고문한 줄 알아?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치하지 않았냐. 김대중을 뭐로 만드는 거야? 간첩, 빨갱이로 만드는 거야. 누구한테까지 고문하냐? 아들한테까지. 그 아들이 덩치가 강호동보다 큰 사람인데 고문받다가 보니까 정신이 아득아득해서 자기가 무슨 말 할지 몰라서 고문관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철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이 묶인 채로 시멘트 바닥에 거꾸로 머리부터 떨어졌어. 왜? 죽으려고. 내가 살아있으면 아버지가 간첩이라고 얘기할 것 같다고. 근데 생각해봐. 정치인의 아들이었대. 우리 아버지 맨날 북한에서부터 돈 받았고요. 북한 방송 들었고요. 북한 돈으로 정치했어요. 라고 말하면 돼. 증거가 필요 없는 거잖아.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후에 죽지는 못했고 파킨슨씨 병을 앓아가지고 강호동보다 더 덩치 크던 사람이 나보다 한민관보다 더 마른 사람이 돼서 말도 못하고 김대중 장례식 유튜브 영상 보시면 그 사람이 앞줄에 앉아가지고 정말 떨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뭐한다? 김대중과 뭘 연결해야 돼? 하필 김대중이는 김대중과 뭐야? 광주를 연결해야 되겠지. 김대중이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았대. 그래서 광주에 뿌렸다는 거야. 정동영이 아니고 정동연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광주에 돈을 뿌려서 광주에 폭동을 일으켰대. 자, 소위 너 같으면 얼마쯤 받으면 폭동을 일으켜서 목숨 걸고 싸우겠니? 최소 1억은 100억. 그렇지. 난 소중하니까 역시 훌륭하다. 근데 있잖아. 김대중이 광주에 뿌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당시에 500만 원. 진짜야. 500만 원. 아무리 화폐 가치의 차이가 또 치더라도 500만 원. 자, 일당 10,000원 받았다 치자. 그럼 500명 모으지. 500명 모아서 데모하면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니? 첫 번째. 두 번째. 500명이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 치자. 그럼 김대중 권력 잡는다는 법칙은 어딨니? 이건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이잖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김대중이 광주를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광주를 어때요? 사람들이 시끄러워야 돼. 조용해야 돼. 전두환의 시나리오로 하면 시끄러워야 되겠지. 그래서 광주에 뭘 보내는가? 공수부대에 투입하는 거야. 그래서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그 유명한 뭐야? 화려한 휴가. 공수부대 작전명이었고 이때 택시 운전사의 시각으로 어때요? 이걸 본 게 바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고요.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는 10년 전쯤에 나왔잖아. 그리고 5월 31일 날 뭘 만들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걸 줄여서 뭐야? 국보위라고 하고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당연히 누구야? 전두환이야. 그리고 8월 달에 허수아비 최규하를 사퇴시키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거야. 그래서 11대 대통령이 되는 거야. 5, 6, 7, 8, 9는 누구라 했어? 박정희라고 했잖아. 10대 대통령이 누구야? 최규하. 전두환은 10대, 11대 두 번 하거든요. 이때 통일주의 국면에서 한 번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헌법 바꿔서 또 한 번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 잡아다가 족친다. 뭐라고요? 삼청교육 때. 또 뭐라고요? 언론 통폐합. 이게 전부 다 1980년에 하는 거야. 그리고 몇 차 개헌? 8차 개헌도 하는 거야. 왜? 유신헌법 워낙 독재 체제여서 욕을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헌법을 바꿔서 전두환이가 81년에 어떻게 한다고요? 취임을 다시 하는 거지.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리고 이때 뭘 만들어? 당을 만들지. 뭐야? 민주정의당. 그래서 뭘 만들어? 민정당을 만들어요. 민주정의당? 독재 불의당이 어울리지 않니? 어쨌거나. 근데 전두환은 정말 샤이니하다는 게 박정희가 야당이랑 계속 싸우는 걸 보면서 짜증이 났던 거야. 왜 야당이랑 싸우지? 전두환은? 야당을 내가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당도 만들어서 민주한국당, 민한당, 국민당 이런 당도 전두환이가 다 만들었어. 정말 놀랍지 않니? 심지어 진보적인 정당 사회당도 만들어줘. 전두환은 당도 지가 다 만들어.
나머지 원래 정치인들 정치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래가지고 전두환 때는 야당과 싸우지 않았어. 정말 훌륭하죠. 업그레이드된 박정희가 바로 전두환이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1대대, 2중대, 3소대 이렇게 불렀어. 아 진짜 얘들이 우리 야당이 그리고 전두환한테 쳐맞았잖아. 야 이 미친놈아 야당이 어딨냐고 지금. 우리는 1대대, 2중대, 3소대야. 그리고 그 정도로 같은 편이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까지가 끝나고 이제 1981년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가? 5공화국이 시작되는 건데 자 우리 교재 949쪽에 유신체제. 자 배경 대외적으로 닉슨 덕트린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 박정희 정부의 안보위기, 그 다음에 대내주 주한미군 일부 철수, 세계 경제 불황, 경제 어려움, 그 다음에 야당 의석수 증가 말씀드렸잖아. 자, 남북대화, 7.4 남북공동선언 10월 유신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헌법 제정, 비상국무에서 제정하고 국민투표를 확정. 이때 90% 넘게 찬성. 유신헌법 내용 한국적 민주주의, 대통령 선출 얘기했고, 권한 강화 다 말씀드렸고, 군사통치, 베트남 공산화 이후에 각 대학의 학도 호국단 만들었고요. 또 민방위대 이것도 1975년에 만들어집니다. 다시 향토 예비군 언제라고요? 68년. 학교의 교련 교육은 언제라고요? 69년. 이건 뭐야? 김신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이때 이제 민방위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신헌법 읽어보고요. 긴급조치 1호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말이 얼마나 안 되는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유신체제의 성립 읽어보시고요. 꼭 읽어봐야 되시면 잘 나옵니다. 토리적 국민의 읽어보고요. 긴급조치 읽어봅니다. 자, 그 다음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붕괴, 저항,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3.1 민주구국선언, 김대중 납치사건, 긴급조치로 헌법 개정이나 논의 금지, 민차학년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 동요 2차 수입하던 경제위기 고조,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득표율이 더 높아졌고 1.1%,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야당 극한대리, YH 무역 사건, 부망쟁, 11.6 사태로 박정희 사망, 유신체제, 붕괴. 왼쪽에 봐봐, 김대중 납치사건. 처음 맞아가지고 입술 다 부었고 터지고 보이죠, 그죠? 예. 이때는 젊었네. 3.1 민주구국선언 읽어보셔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경제개발보다 뭐가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YH 무역사건 읽어보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꼭이요. 동생들의 학비, 부모님 약값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부망쟁 일진 이거 정리한 책은 우리 책밖에 없을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읽어만 보시고요. 왼쪽에 민창현 사건 정리했고 김지아의 시가 있지? 타는 목마름으로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오래. 이때 너는 누구야? 민주주의.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왜 남몰래 써야 되는지 알겠죠? 소리 내면 맞으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이 김지아가 지금 맛이 같지. 자, 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 발전 5.18 민주화운동 신군부의 등장 다음 페이지. 12.6 사태 후에 계엄령선을 통일적 국민에서 최규하를 대통령 선출했습니다. 12.12 김전두환 중에 신군부 세력이 권력동원합니다. 계엄사령관 정수화 체포했고요. 군사권 실권 장악합니다. 서울의 범은 무산되죠.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고 민주화에 진화된 불만 고조. 대학생과 시민들이 서울역과 시청 앞에서 비상계엄 해제, 신군 퇴진, 유신헌법 철회를 요구했죠. 대규모 시위 정지했지만 실패로 끝났고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합니다. 5.18 배경 신군부의 정권장악 음모 5.18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폐쇄 정치활동 금지 대학 폐쇄 언론 검열 강화 김대중 주요 정치인 체포 구속 전개 광주에서 비상계엄 확대와 해결에 반발하며 시위 발생 공수부대 투입 시민에게 발포 시민군 조직 광주장 시민대책위원회 조직 계엄군 광주 봉쇄 계엄군 협상 실패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 80년대 한독재 민주화운동의 토대고 반미운동의 계획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전까지 우리는 미국을 믿었다고. 근데 우리는 군사 작전 지휘권이 없잖아. 근데 미국이 암묵적으로 동의해주지 않았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본질을 알게 되는 사건이죠. 12.24 사태 판결문. 국방장관의 병력이동 금지지를 무시하면까지 자신들의 지휘를 따르는 부대를 추르시어 육군본부, 국방부, 경복궁을 점령한 것. 이게 누구야? 신군부가 한 거 아니야. 됐죠? 광주 시민 결국 우리는 왜 총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끝나. 요거 한 줄로 끝나는 거야. 시민들이 총 든 건 딱 한 번밖에 없지. 뭐밖에 없어? 광주. 오른쪽에 12.24 사태, 신군부, 서울의 봄, 임을 위한 행진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 5.18 민주화운동 그때 기념식 때 부르는 노래지 않습니까? 예. 사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지식인 134인의 시국선언 읽어봅니다. 비상계엄 해제하라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전두환 정부 봅니다. 신군부의 정권장악 12.12 사태. 자, 다 얘기했잖아. 5.18 국보위 다 말씀드린 거고 전두환 정부 수립하죠. 퇴교와 하야하고요. 통일적 국민에서 전두환 대통령 선출하고 11대 됐다가 8차 헌법 개정합니다.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 국회 예산하고 국보위
입법회 만들고 각종 합법 만들고 민정당 창당하고 선거인 단회에서 전두환이 대통령 또 앉아. 뭐야? 12대야. 다시 11대는 뭐로? 통일주의 국민에서. 12대는 뭐라고? 대통령 선거인 단에서 선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부 몇 공화국이야? 5공화국이지. 강압정책, 유화정책 나오죠? 좀만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죠.